반갑습니다. 승객 여러분. 김승무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행의 설렘이 어떻게 순식간에 고통으로 변하는지, 그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흔히들 현실이 소설보다 더 기이하다고 하죠. 제가 비행기라는 거대한 쇳덩어리 안에서 목격한 수많은 사건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리얼하고 때로는 잔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너무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물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 때만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몇 시에 이 비행에 탑승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이제 조명을 낮추고 선풍기를 켜서 은은한 백색 소음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밤의 비행, 지금 바로 이륙합니다. 여행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티켓팅? 짐 싸기? 아니요, 바로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옷차림에서부터 비극은 잉태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항 패션이라는 단어에 홀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연예인들이 공항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키릴에 스키니진을 입은 채 플래시 세례를 받는 모습, 참 멋지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사진만 찍고 벤에 타서 옷을 갈아입거나 퍼스트 클래스에서 다리를 뻗고 누워갑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승객님, 그리고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코노미석이라는 좁은 닭장 속에서 10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제가 겪은 한 손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파리로 가는 신혼부부였어요. 신부님은 완벽했습니다. 몸에 딱 붙는 가죽 바지, 굽 높은 부츠, 그리고 온갖 액세서리까지. 공항 검색대에서 부츠를 벗고 벨트를 풀며 진땀을 흘릴 때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죠. 이륙하고 3시간이 지나자 기내의 기압이 낮아지면서 우리 몸 안의 가스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죠. 물리시간은 아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몸은 부풀어 오르는데 가죽 바지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 신부님은 결국 화장실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화불량의 다리는 퉁퉁 부어 부츠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여행은 패션쇼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심부정맥 혈전증,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가 다리에서 굳어 심장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발 공항에 갈 때는 헐렁한 고무줄 바지를 입으세요.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혈관 건강입니다.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는 옛말이 있죠. 비행기에서는 멋부리다 다리 터진다가 맞습니다. 편안함이 곧 최고의 럭셔리라는 것, 그게 오늘 첫 번째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옷을 편하게 입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분신과도 같은 캐리어를 떠나보낼 시간입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짐이 넘어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이제 무거운 짐에서 해방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방은 전쟁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승객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아니 뼈 속에 새겨야 할 수화물의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발 폭탄을 넣지 마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보조 배터리와 라이터 이야기입니다. 매년 수많은 가방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공항 보안 검색실에서 강제로 뜯겨집니다. 리튬 배터리는 충격이나 압력을 받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화물칸에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불이 나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난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로 들고 타세요. 이건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두 번째, 취급주의 fragile. 스티커를 너무 믿지 마세요. 가슴 아픈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화물을 분류하는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이 옮기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가방은 신주단지가 아닌 화물로 취급됩니다. 10kg, 20kg짜리 가방들이 롤러코스터처럼 레일을 타고 내려와 쿵쿵 부딪히고 때로는 던져지기도 합니다. 얇은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고가의 카메라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넣고 스티커 한 장 붙였다고 안심하는 건 전쟁터에 나가면서 종이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깨지면 안 되는 물건은 무조건 품에 안고 타세요. 마지막으로 약과 귀중품입니다. 제가 비행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수화물 지연 도착, 딜레이로 인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설마 내 짐이 안 오겠어? 네, 그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통계적으로 수화물 분실 및 지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게임입니다. 현금, 보석,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약은 절대 위탁 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런던에 도착했는데 여러분의 가방은 브라질로 여행을 떠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가방이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어쩌면 운이 좋은 하루였음을 감사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짐을 붙였으니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티켓을 예매할 때 어떤 자리를 선호하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창가석, 윈도우 시트를 외치실 겁니다. 뭉게구름 위를 나는 로망, 창밖으로 보이는 황홀한 일몰, 사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딱 좋죠. 하지만 승무원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창가석은 이륙 후 5분만 천국이고 나머지 10시간은 감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기내식이 끝나고 조명이 꺼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건장한 외국인 남성분이 세상 모르고 잠들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의 방광이 신호를 보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나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저 사람을 깨워야 할까요? 아니면 고개를 하듯 타넘고 가야 할까요? 창가석은 여러분의 생리 현상을 타인의 수면 패턴에 맞춰야 하는 굴욕적인 자리입니다. 반면 복도석 AL 시트는 자유입니다. 원할 때 화장실에 가고 다리를 뻗어 스트레칭을 하고 갤리에 가서 물 한 잔 더 달라고 하기도 편하죠. 진정한 여행 고수는 뷰 보다 자유의 프리덤을 택합니다. 그리고 커플 여행객을 위한 고급 정보를 하나 흘려드릴게요. 만약 둘이서 여행을 간다면 좌석을 붙여서 예약하지 마세요. A, B, C 좌석이 있다면 A 창가와 C 복도를 예약하고 가운데 B를 비워두는 겁니다. 왜 생이별을 하느냐고요? 심리전입니다. 만석이 아닌 이상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굳이 커플 사이에 샌드위치 자리를 선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 열 전체를 두 분이서 넓게 쓸 수 있죠. 만약 누군가 비제와석에 온다면 그때 자리를 바꿔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분은 가운데 낀 신세에서 벗어나 복도나 창가로 갈 수 있으니 감지덕지하며 바꿔줄 겁니다. 믿져야 본전인 아주 영리한 도박이죠. 마지막으로 비상구 좌석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리를 뻗을 수 있어 넓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춥습니다. 문 틈새로 들어오는 냉기가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이착륙 시 짐을 무조건 선반 위에 올려야 해서 가방에서 물건 꺼내기가 번거롭습니다. 무엇보다 비상 상황 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 탈출을 도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편하게 가고 싶다는 이유로 앉았다가 추위에 떨며 짐도 못 꺼내고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자리는 여러분의 비행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신중하게 고르세요. 손님, 식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치킨으로 하시겠습니까? 비프로 하시겠습니까? 비행기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좁은 좌석에 갇혀 사육당하는 기분이 들 때쯤 등장하는 기내식 카트는 구세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3만 피트 상공에서 먹는 그 음식들은 여러분의 뱃속에서 시한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음료 서비스 때 습관적으로 콜라 주세요. 혹은 맥주 한 캔 주세요. 하시는 분들 잠시 멈추세요. 앞서 말씀드린 기압 차이 때문에 지상에서 마신 탄산음료 한 잔은 상공에서 가스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비행 내내 더부룩함과 복통에 시달리게 되죠. 좁은 의자에 앉아 방귀를 참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싶지 않다면 탄산은 제발 참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유혹, 바로 공짜 술입니다. 비행기 값 뽕을 뽑겠다며 와인이나 맥주를 계속 리필해 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내에서의 음주는 지상과 차원이 다릅니다. 기내 기압은 백두산 정상 높이와 비슷해서 산소 농도가 낮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평소보다 3배 더 빨리, 더 강하게 취합니다. 지상에서 소주 2병을 거뜬히 드시는 분도 기내 와인 2잔에 인사불성이 되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여 몸속 수분을 쫙 빼갑니다. 안 그래도 건조한 기내에서 술을 마시는 건 스스로를 인간 육포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내식 자체의 비밀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소음과 건조함 때문에 우리의 미각세포가 약 30% 정도 둔해집니다. 항공사 케이터링 센터는 여러분에게 맛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지상에서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소금과 향신료를 투입합니다. 즉, 기내식은 엄청난 나트륨 폭탄입니다. 먹고 나면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고요? 정답은 지루하지만 확실합니다. 물입니다. 승무원들이 비행 중에 틈만 나면 물을 마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물이야말로 혈액 순환을 돕고 시차 적응을 빠르게 하며 피부를 지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기내식은 절반만 드시고 대신 물을 평소에 2배로 드세요. 화장실 가는 게 귀찮다고요? 그 덕분에 강제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도 예방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비행을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출출해지네요. 한국인이라면 이때 뜨끈한 컵라면 하나 생각나실 겁니다. 무심코 책상 위에 놓인 전기 포트 케틀에 물을 받으려는 당신, 멈추세요. 지금 당장 그 손을 거두셔야 합니다. 승무원들 사이에는 절대 어기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호텔방에 있는 전기 포트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그 포트가 어젯밤에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여러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호텔 괴담 중 가장 유명하면서도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속옷 빨래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투숙객들이 자신의 양말이나 속옷을 삶아 소독하겠다며 전기 포트에 넣고 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컵라면을 포트 안에 직접 넣고 끓여 먹은 뒤 대충 물로만 헹궈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려는 그 물이 누군가의 양말 삶은 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 상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리지 않나요? 공포는 화장실에서도 계속됩니다. 세면대 옆에 예쁘게 놓인 유리컵 반짝반짝 빛이 나죠? 과연 그 컵은 매일 새 것처럼 살균 세척될까요? 물론 5성급 호텔은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만 많은 경우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부족해 화장실 청소하던 걸레로 컵에 물기만 세욱 닦아놓거나 대충 물로 헹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룸메이드의 고백 같은 기사를 찾아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호텔에 가면 컵은 뜨거운 물로 3번 이상 소독하거나 아예 제가 챙겨간 종이컵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물건, 바로 TV 리모컨입니다. 병이보다 세균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수천 명의 손님이 만지작거렸지만 청소할 때 리모컨을 알코올로 닦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감자칩을 먹으며 채널을 돌리고 기침을 하며 만졌을 그 물건.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대에 눕는 게 아니라 알코올 스왑 소독 티슈를 꺼내 리모컨, 전화기, 그리고 조명 스위치를 닦는 것입니다. 너무 결벽증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여행지에서 원인모를 배탈이나 감기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이 정도는 생존 본능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호텔 지배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요. 짐 쌀 때 소독 티슈 한 팩 꼭 챙기세요. 그게 여러분의 여행을 구원할 겁니다. 한국은 카페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도 안 훔쳐가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K 양심과 치안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여러분을 걸어다니는 ATM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유럽의 소매치기들에게 한국인 관광객은 그야말로 맛집입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은 최신형이며 남을 잘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파리나 로마 비행을 가면 항상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어떤 친절한 사람이 제 옷에 케첩이 묻었다며 닦아줬는데 정신 차려보니 지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타지에서 이유 없이 다가오는 낯선 사람은 100% 사기꾼이다. 너무 각박하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생존 법칙입니다. 소매치기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서명 운동 피티션, 사기를 볼까요? 청각 장애인을 돕는다며 클립보드를 들고 서명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서명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그 클립보드 밑으로 여러분의 가방을 뒤지는 손이 들어옵니다. 또 갑자기 손목에 실팔찌, 프렌십 브레이슬렛을 강제로 채우고 돈을 요구하는 건장한 흑인 형님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묶이면 돈을 줄 때까지 놔주지 않거든요. 심지어 요즘은 가짜 경찰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여권을 검사하겠다며 접근하는데 진짜 경찰은 길거리에서 다짜고짜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단호하게 말하면 도망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방은 무조건 앞으로 매세요. 내 눈앞에 있으면 내 가방, 뒤로 매면
남의 가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제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그건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무료 나눔 광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휴대폰은 밥 먹는 도중에도 손에 쥐고 있거나 가방 깊숙한 곳에 넣고 가방끈을 다리나 의자에 감아두셔야 합니다. 소매치기들은 친절과 방심을 먹고 삽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단호하게 NO라고 외치며 자리를 피하세요. 예의 차리다가 여권 털리고 대사관에서 울고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행지에서는 조금 까칠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것이 곧 여행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여행지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아플 때입니다. 한국에서는 골목마다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배가 쥐어짜듯 아프거나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의학 용어로 정확히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런던 비행에서 겪은 일입니다. 급체로 식은땀을 흘리는 승객분이 계셨는데 현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오셨더군요. 그런데 그 약이 문제였습니다. 서양권 국가의 알약들은 소위 말, horse의 사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크기가 엄청납니다. 목구멍이 작은 동양인에게는 삼키는 것 자체가 고문이죠. 게다가 성분 함량이 높아서 약한 체질인 분들은 약을 먹고 오히려 속 쓰림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여행의 필수품, 바로 나만의 작은 약국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순위는 소화제입니다. 유럽이나 동남아의 물은 한국과 다른 석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만 마셔도 배탈이 나거나 물가리, 기름진 음식 때문에 속이 더부룩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한국의 마시는 소화제나 환으로 된 약만큼 지효인 게 없습니다. 현지 약국엔 이런 종류의 소화제가 드물거든요. 2순위는 종합 감기약입니다. 비행기 안은 사막보다 건조하고 호텔 에어컨은 춥습니다. 감기 기운이 돈다 싶을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평소 자신에게 잘 듣는 한국 감기약을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승무원들의 비밀병기, 파슬입니다. 여행 가면 평소보다 2만 보, 3만 보씩 걷게 되죠? 밤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이때 휴족 시간이나 강력한 한방 파스 한 장 붙이고 자는 것과 그냥 자는 것은 다음날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서양 약국에는 바르는 젤은 많아도 우리처럼 붙이는 파스, 문화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현지에서 사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세요. 아픈 몸을 이끌고 낯선 거리를 헤매며 말이 통하지 않는 약사에게 바디랭귀지로 설사를 설명하는 굴욕을 겪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캐리어 한 구석에 챙긴 작은 약 파우치가 위급한 순간 여러분을 구하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별점이 38점이나 돼 무조건 가야 해. 스마트폰을 들고 구글 맵이나 네이버 블로그가 가리키는 맛집을 찾아 골목을 누비는 여러분의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하지만 막상 도착한 그곳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나요? 식당 안을 가득 채운 건 현지인이 아니라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 뿐입니다. 메뉴판에는 친절하게 한국어가 적혀 있고 가격은 현지 물가보다 1.5배 비싸죠. 맛은?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맛집을 찾은 게 아니라 관광객 수용소를 제 발로 찾아간 겁니다.
승무원들은 비행을 가면 절대 블로그에 나온 맛집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진짜 맛집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어 메뉴판이 있는가? 만약 입구에 어서 오세요라고 적혀 있다면 과감히 뒤로 돌아 나오세요. 그곳은 이미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현지 고유의 맛을 잃어버렸을 확률이 96%입니다. 진짜 미식의 모험을 원하신다면 그림도 없고 영어도 없는 오직 현지어로만 적힌 꼬깃꼬깃한 메뉴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바디랭귀지로 주문해서 나온 알 수 없는 요리가 평생 기억에 남는 인생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구글, 맵 리뷰의 함정을 피하세요. 별점만 보지 말고 최신순으로 정렬해서 현지어 리뷰를 번역기로 돌려보세요. 관광객들은 직원이 친절해요라며 별 5개를 주지만 현지인들은 맛이 변했다, 너무 비싸다라며 냉철한 평가를 남깁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구글 맵 검색창에 한국어로 파리 맛집이라고 치지 마세요. 현지어로 검색하거나 그냥 지도만 보고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낮술을 드시고 계신 허름한 식당을 찾으세요. 노인들이 많은 식당은 가성비와 맛,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곳이라는 만국 공통의 진리입니다. 셋째, 호텔 리셉션보다는 청소하시는 분께 물어보세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은 제휴된 비싼 식당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아침에 방을 청소해 주시는 분이나 택시 기사님, 물론 사기꾼 제외에게 당신이 가족이랑 저녁 먹으러 가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알려주는 곳이야말로 가이드북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진짜 로컬들의 영혼의 안식처일 것입니다. 여행의 진짜 묘미는 남들이 다 가는 곳에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나만이 아는 보물 같은 장소를 발견하는 희열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행은 친구를 잃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는 말이 있죠.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이면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냉랭한 기운을 풍기며 따로 입국 심사를 받는 커플이나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평소엔 죽고 못 사는 절친이었는데 왜 여행만 가면 원수가 되어 돌아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행 스타일의 불일치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엑셀로 분 단위 계획을 짜고 아침역 5시부터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계획형 인간 J형과 일어나서 생각하자며 호텔 조식을 느긋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즉흥형 인간 형. 이 둘이 만나면 비극은 필연입니다. 계획형은 늦장 부리는 친구가 답답해 미치고 즉흥형은 여기가 군대냐며 숨 막혀 하죠. 서로 너 때문에 망쳤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따로 또 같이 전략입니다.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미술관 갈게, 너는 쇼핑하고 와. 저녁 6시에 저 식당에서 만나자. 이렇게 쿨하게 찢어지세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고 만났을 때 서로 할 이야기도 더 많아지고 사이도 좋아집니다. 억지로 맞추려다 감정 상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두 번째 지뢰밭은 바로 돈입니다. 아까 내가 커피 샀으니까 이번엔 네가 밥 사. 이런 식의 계산은 나중에 꼭 사단이 납니다. 내가 산 밥이 더 비싼데? 너는 술 마셨고 난 안 마셨잖아. 이런 쪼잔한 마음이 드는 순간 우정의 금이 가기 시작하죠. 이걸 막기 위해선 무조건 공금, 지갑, shared wallet을 만드세요. 여행 시작 전 각자 똑같이 50만 원씩 객출해서 공용 지갑에 넣고
식비나 교통비 같은 모든 공동 지출은 거기서 해결하는 겁니다. 남으면 마지막 날 공항에서 기념품을 샀거나 근사한 식사를 하고 털어버리면 됩니다. 계산할 때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총무 한 명만 고생하면 되니 세상 깔끔하죠. 여행은 낯선 환경에 놓이는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서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는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쿨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친구와 절교하지 않고 귀국하는 현명한 처세술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주머니를 뒤지는데 손끝에 닿아야 할 그 익숙한 감촉이 없습니다. 머리털이 쭈뼛 서고 식은땀이 흐르는 순간. 네, 여권 분실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악몽이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 수습입니다. 땅을 치고 울어봐야 떠난 여권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침착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 세계 어디에나 우리를 도와줄 대사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가까운 현지 경찰서로 가세요. 가서 I lost my passport 라고 말하고 분실 신고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여행자 보험 처리도 받을 수 있고 임시 여권 발급도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직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용 사진 2장과 여권 사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여행 갈 때 여권 사진 2장은 지갑 깊숙한 곳에 비상금처럼 넣어두라고요. 그리고 여권 사본은 종이로도 가져가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스캔 파일을 저장해 두세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요. 이 준비물만 있다면 단수 여권,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는 건 뼈 아픈 실수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르는 셈이죠.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야, 나 그때 파리에서 여권 잃어버려서 대사관 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라며 술자리 최고의 안주가 될 테니까요. 중요한 건 서류 쪼가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집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열려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김승무원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럽고 차분해진다. 자, 이제 쿵쾅거리던 심장 박동을 천천히 늦춰볼까요?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기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다음 여행을 조금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행도 인생도 결국은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게 마무리되길, 혹은 사랑하는 가족, 아이들, 아니면 소중한 연인과 함께하는 다음 비행이 더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